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각 당은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지도부의 와해 그리고 참패 충격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등등을 통해서 정부와의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예리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수요 정치 토크. 오늘도 이러한 이슈들 부드럽게 가나될 맷돌의 윗돌 김은국 대진대 개공교수 그리고 아랫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연결해서 한 주간 정치권 소식 그리고 총선 이후의 전국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국 교수님. 배종찬 연구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아랫돌 배종찬입니다. 네. 언제나 들어봐도 듬직한 음성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 정치 토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두 분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재밌는 얘기 하실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그러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못 뵈니까 좀 답답하고 아쉽지만요. 네.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던데 속이 시원하다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아닌데 우리 배수장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뜨거웠던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인데 우선 두 분께 이 신빙성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배 소장님, 이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프닝일까요? 네, 북한 이슈가 그만큼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촉부로 또 미국에서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수술 후에 grave danger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게 중태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또 중국에서 확인된 정보로는 아니다. 수술은 했지만 가벼운 심혈관 관련 수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 불확실성이 큰 뉴스이고 또 미확인된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제 총선도 끝났고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정세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거취 또 상태 이게 매우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찾아온다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만반의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상황이 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은? 우리 배수장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 지방에서 정상 활동 중이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들에서 CNN의 첫 보도를 시작해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북한 관련 매체들의 이야기,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에서는 이 특이한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말로 이런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일단은 뭔가 수술을 하고 그랬던 흐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얘기가 맞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얘기가 맞을 것 정말로 같다. 네. 특이 동향,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중태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들은 아무래도 역시 가장 정확한 정보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뢰해야 될 텐데 그러나 만일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른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컨티전시 플랜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의 경우 상황이 어떤 급변 상황이 있거나 변화의 상황이 있거나 그런 조짐들이 있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외교관계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들 그리고 특히 이제 4월 27일 이제 판문점 선언 2주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도 어떤 흐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상황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컨티전시 플랜은 뭐 필요할 것 같죠. 뭐 한반도 그럼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떤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태세가 절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자체가 동북아 정세라든가 세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발표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뭐 2011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당시 이 당시에 보면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보 당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배 소장님, 네. 이 정보에 대한 신빙성 물론 뭐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이제 김홍국 교수께서도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정확히 알고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CNN에서 알려진 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혹들을 또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서둘러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냐면 북한의 최근 동태가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태양절에 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네. 생일이니까 이 태양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그리고 지난 11일 이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여정 동생이죠. 추대하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정보당국이 지금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동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러면 또 국민들은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철저하게 이 김정은 위원장, 이 김씨 가족에 대해서 이 권력이 다 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 존엄이죠. 네. 네, 최고 존엄이죠. 그러면 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또는 지금 불확실하게 떠돌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진위 여부 정도는 좀 판단을 내려줘야 국민들의 혼란 또는 정치권의 혼란도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사건 자체,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뭐 중단 사안이니까 우리도 외교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 영향, 이까지 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총선 끝난 후에 나타난 게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뭐 100% 지급, 70% 지급 어느 쪽에 더 비중 두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부터 말씀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100% 지급으로 100%.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기간 중에 여당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이에 대해서 이 보편적 복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흐름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70%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풀어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왜냐하면 하위 70%를 선별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경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 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이제 당정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70%선 지급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그것은 역시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있고 또 여야 간의 협의의 문제가 있는데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이런 100% 지급의 문제도 정부는 뭐 유연하게 대처할 상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빠르게 지급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100%를 지급하고 이후에 뭐 세금 환급이라든가 또는 또 우리나라 뭐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 국가 경제 그리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시 돌려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도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믿고 또 100% 빨리 지급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이 네. 대처한다는 모습으로 저는 100% 지급하는 건 이미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도 빠르게 추진해야 되고요. 야당도 일부 뭐 지도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뒤집으면 안 되죠. 네. 빠르게 지급하는 쪽으로 야당도 당연히 이 협의에 나서야 되고요.
이 시간을 최대한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좌고 우면할 이유가 없고 또 총선 때 이미 여야가 협의된 상황이니까 100% 전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김홍국 교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배성찬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총선의 약속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국민들도 아주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여론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국가 재정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때 앞다투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네, 그렇죠. 각 네. 정당마다 모든 정당이었어요. 사실은 정의당, 미래통합당 할 거 없이. 왜냐하면 100% 지급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순간 이미 선점돼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100%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 금액을 얼마나 주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가 이제 경쟁하고 차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은 70%였던 80%는 이제는 총선 국면에서 100%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 이전에도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김홍국 교수와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 심지어는 시민당 쪽에서 정부를 공격해요. 네. 관료사회의 문제다. 관료사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무슨 기득권을 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비판을 과연 하죠. 그럴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관료제도의 문제점 관련된 부분은 또 별도로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충분히 저는 이게 논의되고 결정을 하고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빨리 논의했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이건 몇 % 지급하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책임을 질 일이거든요. 네. 여당에서도 뭐 이 책임을 나눌 부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논의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만 할 건 지금 아니다. 네. 지금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든 간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이거든요. 네, 일회성이죠. 네. 핵심을 짚어주신 것이 김홍국 교수가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속도입니다. 속도. 70%를 주든지 100%를 주든지 빨리 주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행이 안 되고 4월 안에 집행이 돼도 지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5월 중순도 안 된다? 그럼 6월에 준다? 그럼 다 힘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 받는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줘야 된다 그러면 빨리 주라는 거죠. 70%가 됐든 100%가 됐든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아예 긴급 재정 명령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것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은 아예 국민들에게 총선 끝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배 소장님, 그러면은 우선 뭐 통합당은 통합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부와의 간극, 그 의견 차이를 먼저 해소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재난소득이 아닙니다. 네.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주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소상공인 일반 개인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형식보다도 속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채를 발행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국채 그럼 발행은 이 부분은 빨리 여당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산 재조정이나 이 하반기나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쓰는 부분으로 결정을 할 건지 국채 발행을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해소를 할 건지 빨리 논의를 할 일이지 지금 와서 형식적인 문제를 계속 짚고 나서고 있거든요. 국채 네. 발행을 해야 되느냐 마냐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이건 아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줄 돈이면 안 줄 거라면 모르겠지만 줄 돈이라면 빨리 줘야 될 거고. 자, 우리 김 교수님. 네네.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 100% 국민에게 지급하자 뭐 이런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통합당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빨리 원내대표 만나야 되고요. 네. 만나서 그 합의해야 되고 사실상 정부는 이미 이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그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행정의 시스템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또는 이미 올해 이제 정해진 올해의 재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세수의 문제, 세입의 문제 그 이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지키자는 거지만 이미 당정 간에는 기본적인 선은 합의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빨리 만나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면 되는데 이미 그 원칙은 선거 과정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여당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역시
추경을 진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단 이 흐름들을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흐름들을- 빠르게 여야 원내대표는 만나야 되고 만나서 이 약속했던 것들 지키는 걸로 가야 된다. 대신에 여당은 야당 입장을 또 네.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야당 역시 이번 총선에 그렇죠. 나타난 네. 국민들의 민의가 뭐겠습니까? 국민들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야 된다. 여야 모두 하여튼 어제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네. 시간 정해서 원내대표도 빨리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참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냥 없는 사람한테 뭘 던져주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게 정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울 때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지급이 돼서 그걸 통해서 활성화되고 경제가 좀 돌아가야 될 텐데요. 자, 우리 김 교수님. 네. 이 덧붙여서 말이죠. 그럼 이 청와대가 좀 나서서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침묵 이후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네. 왜냐하면 국정의 큰 중심은 이미 정부와 당정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이 국회 입법부의 문제에 너무 관여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역시 국회에서 이후에 또 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결산까지 모든 걸 하는 것은 또 국회의 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그런 입장을 이미 이 국회에 전달한 것이고요. 역시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더구나 지시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지금은 충분히 합의만 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청와대가 뭐 긴급 명령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그런 흐름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여야 합의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야가 신속하게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궁금증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 반대, 좀 뭐 조정을 하자, 재정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청와대와의 소통을 한 후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 그러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의 어떤 그 사전에 협의랄까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배 소장님. 그런데 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준전시 상태고 경제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이죠. 이걸 청와대가 뒷짐지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죽어가는 상공인들을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네. 정부가 두 눈 뜨고 그대로 보고 있다? 이거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 목적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SPB라 그럽니다. 만들어서 정부가 보증을 하고 여기에 우리로 치면은 연방준비은행이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 거금을 투입을 해서 대출을 해줘서 네.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비상 상태에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총책임을 집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번에 여당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교통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정부에서는 방침 정했으니까 당청회의를 빨리 해서 70%를 줄 건지 100%를 줄 건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긴급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5월달 넘어가서 6월달 7월달에 주면 이건 안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그건 필요도 없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결단과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네. 그 점에 있어서요. 우리와 미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국정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의 이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들, 뭐 전 세계 상황을 보시지만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무한정 이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나왔다. 대신에 경제부처는 또 다릅니다. 경제부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국가 이 재정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또 이 올 하반기 이후부터 닥쳐올 사실상의 이 코로나19의 후폭풍의 경제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경제부처 조율된 것은 고유로서 아니다. 가져왔던 네. 그럼요. 그동안에 이 기재부라든가 이 경제부처가 사실은 단돈 이 500만 원짜리 새로운 예산도 사실은 다 삭감해버립니다.
이럴 정도로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그리고 또 예산은 법정주의에서 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요. 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이런 보수적인 이 선을 유지하되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국회 안에는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나와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회 간문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통해서 최종 합의한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국회의 역할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점을 판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아니, 근데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게 정부에서의 판단이 그렇다면 정부의 판단은 70%잖아요. 근데 정부는 지금 여론과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의 주장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공을 국회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계산 방식이 옳다면 70%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여야 간의 합의해서 100%까지 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저는 정부가 옳으냐 국회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무튼 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전국의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게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나중에 돈 주면 그게 어떤 뭐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빨리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민생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통합당과 정부가 한편이 되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 왜 따로 떨어지는 자꾸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미래통합당 상황, 이 정당 상황부터 좀 세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점일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역시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인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조경태 의원만 생활했고 네. 나머지 지도부가 사실상 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낙선했죠. 지도부는 완전히 붕괴됐다. 그리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이 전체 84석입니다. 네. 그동안의 보수정당 국정을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해왔던 보수정당 사상 초유의 참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의석이 영남 지역에 56석이 영남 지역이거든요. 집중돼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수도권과 각 지역에 사실상 이 국민들께 이번 선거에서 불신임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놓고 이렇게 갑론을 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빠르게 모여서 결정하고요. 이번에 낙선한 의원들 포함해서 또 새로운 당선자들 다 모여서 새로운 앞으로의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정책, 정강 여러 가지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로 간에 고민을 담아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서로 비대위 체제부터 가야 된다. 네. 당연하죠. 비대위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어렵다면은 최대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당선자 대회나 또는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합의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도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초유의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보수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께 어떻게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당내에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비대위를 빨리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선거에 대한 승패가 상당히 중요하죠. 민주당 입장에서야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없겠습니다만, 이 선거에 참패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그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 내에 동의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네. 뭉치면 산다라는 인식을 할지 과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라는 것은 당내 혁신을 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겠죠. 여기서 네. 중요한 것이 패인 분석인데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은 지지율이에요. 정당 지지율. 네.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지 못했잖아요. 네, 늘 대통령 강조하셨죠. 우리 배 소장님께서. 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당층에 많은 적지 않은 비율의 이 샤이 보수가 가 있다. 저는 이 샤이 보수를 이 용어 자체는 미국에서 쓰는 용어, 영국에서 쓰는 용어지만 우리의 경우는 저는 이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샤이 보수가 아니라 쉐임 보수입니다. 창피해서 찍지 못하는 겁니다.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도가 높은 정당을 또 후보를 못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각오가 돼 있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래통합도 제 인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식입니다. 네. 보인 모습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바뀌겠다. 보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에요. 선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네. 현재 20대 국회가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당선인들이 중심을 책임졌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네. 다 모여서 그냥 의총에서 몇 시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였느냐. 패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겠냐를 먼저 세워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2년여 후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또 바로 지방선거 이어지는데 그렇죠. 네. 미래통합당 이름을 계속 안 바꾸고 가져간다면 지지율 35%를 우리가 이 보수 지지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걸 못했나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패인 분석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성찰, 거기에 대한 개혁 작업부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배 소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당 지도부도 우리 김 교수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와야 된 상태고 어떻게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주체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4선급이라든가 5선이라든가 이런 중진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로드맵 제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패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쉐임 보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유력 대선 후보가 있었지만 이 황교안 후보는 많은 지역을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저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네. 망라하자면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이런 인물들 김태호 당선인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네. 또 유승민 현 의원도 아주 유력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다 모여서 당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네. 서로 협력을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라는 논의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동안 중진들이 없었습니까? 미래통합당도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 새누리당 수많은 중진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말만 뭐 이것을 보수 혁신 패러다임을 만들자 따뜻한 보수를 만들자 안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만큼은 향후 2, 3년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이 모여서 논의가 되고 네. 또 이들이 나설 때 당의 지지율도 재고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뭐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얘기인데 민주 정치 시대에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그래서 야당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당 쪽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21대 국회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 이 180석 범진보까지 하면 뭐 190석 정도까지 되는데 5월 7일 원내대표 경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친문 비문 뭐 대결 간 구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대결 구도보다는요. 과연 누가 앞으로 변화하는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여러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리더십 보여줄 것인가. 일단 8월에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새 체제가 될 것이고 2020년 3월에 이제 대선까지 연계되는 큰 그림 속에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이라든가 전해철 의원, 그리고 뭐 조정식 의원, 네. 노웅래 의원, 또 안규백 의원까지 얘기되고 있고요.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또 박안주 의원이라든가 박홍근 의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윤호중 의원까지 뭐 출마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이런 향후에 야권과의 협치의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향후 이해찬 대표 이후에 새 대표와 함께 2022년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러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저는 치열한 서로 간의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친문 비문만으로 보거나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청와대 의중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들, 대통령의 이 견고한 지지율 이런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집권 4년차가 돼도 레임덕보다는 좀 더 국민에 대해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역시 청와대의 조율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19 극복, 경제와 민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7일 그때까지 의원들 간에 아마 치열한 서로 간의 이런 소위와 또 논의 그리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 갑론을박 진행이 되면서 결정이 되는데 역시 청와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각합니다. 자, 배 소장님. 네. 김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교수님 말씀에 이 담겨있는 핵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 관리하는 수준의 원내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6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임기 후반기에 여당도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았던 역대 상황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느냐?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공용 정당을 만들어준 데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크다고 봐야죠. 원내대표가 뭐 정청래냐, 노웅래냐, 윤호중이냐, 조정식이냐, 안규백이냐, 박홍근이냐 저는 이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청 관계를 정말 잘할 인물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보다도 짧은 기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것이 이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청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여야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 적어도 야권에서는 굉장히 작은 이 수의 의석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든지 협상해낼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저는 180명이나 되는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기대감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목소리가 제각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게 이 압승을 한 여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일지 모르지만 개혁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당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당내 혁신을 계속해서 이 만들어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야 저는 이 원내대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당층 간의 조율, 당층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와 더불어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여러 가지 조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뭐 민주당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 가지만 더 한번 짚어보고요. 비례형 위성정당 교섭단체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민적인 주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결국 이 열린시민당이죠. 열린시민당 합당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저는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이 위성정당이 있는데 위성정당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게 효과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첫 번째로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당도 필요하고 또는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합당을 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온도차가 다른 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두 개의 교섭단체로
또 대여 견제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판단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쪽에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아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선제적으로 일단은 합당하는 쪽으로 갔다고 간 그러니까. 상황들 네.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180석이나 되는 거대한 그런 표를 줬는데 여기서 공수처장에 대한 그 임명을 놓고 야권의 두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놓고 지난번 비례정당 자체를 만든 것도 위성정당을 만든 것 자체도 사실상 양쪽이 다 꼼수 아니었습니까? 네. 거대 180석을 가진 정당이 거기서 꼼수로 다시 또 뭐 교섭단체를 이 숫자를 교란을 시키고 여기서 이 유불리를 따진다. 국민들께 굉장히 나쁜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네.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서는 이 국민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종공법을 택한 것이고요. 네.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만일의 경우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꼼수를 부릴 경우에는 또다시 또 국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받는다.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여당의 그런 입장 쪽으로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네. 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낙선 인물에 대한 거치입니다. 뭐 황교안 네. 전 대표도 있고 뭐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김부겸 의원도 있고 정동희 의원 등등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래도 뭐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네. 대표.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기회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워낙 또 지금은 총선 직후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총선 컨벤션 효과로 더 높아졌고 여당의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는 환경에서는 주목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내년이 됐든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쯤에 본인의 경쟁력을 이 기간 동안 많이 키워놓는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전국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80석에 대한 정당의 투표를 한 국민들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참패한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들도 또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 그 바람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맷돌의 윗돌, 아랫돌 두 분이었습니다. 김헌국 대진대 개공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요 정치 덕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